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월급 사용설명서라는 책입니다. 전인구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나왔고 2019년 4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294쪽입니다. 먼저 저자 살펴보겠습니다. 저자 전인구, 재무설계와 주식, 임대,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재테크로 인기를 얻고 있다. 오랜 재무설계 경험과 전국을 떠돌며 얻은 투자 노하우로 텐인텐, 마이크 임팩트, 티처빌 등의 곳에서 이제 월급 관리 및 쉐어하우스, 주식 강연 등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워런 버핏의 재무제표 파헤치기, 쉐어하우스 A to G, 초보 투자자를 위한 주식 투자 에센스, 내 월급 사용 설명서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차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텝 1, 가계부 쓰기와 셀프 재무 설계. 스텝 2, 절약 신공으로 6개월 만에 1,000만 원 모으기. 스텝 3, 보험을 믿느니 차라리 대출을 믿자. 스텝 4, 재테크하기 전 준비 운동. 스텝 5, 월급으로 부자 되는 재테크. 이제 올라서서 레벨 1, 2, 3, 4, 5로 나오는데요. 임대업, 부동산, 주식과 펀드, 창업, 절세 부분들을 다루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책은 소비 유형 분석과 반성하는 가계부, 셀프 재무 설계 등을 통해서 돈이 모이지 않는 원인부터 찾아내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식비 절약, 셀프 인테리어, 절약 여행, 상품권 할인 등 짠테크 절약 신공으로 6개월 동안 1,000만 원의 목돈을 만드는 방법과 13월에 월급인 연말정산 많이 받기, 소소하지만 확실한 용돈 벌기 등 수입을 늘리는 노하우도 아낌없이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보험과 불리한 보험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고요. 비상금 통장을 활용해서 셀프 보험 만들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시 가장 고민되는 대출에 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고 있고요.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유행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이 2,700원 정도 하던 시기에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보일러가 고장난 자취방에서 겨울에도 찬물로 머리를 감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 구내식당의 메뉴와 자판기 커피의 달콤함에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공부한 덕에 남들보다 빨리 취업문을 통과할 수가 있었다. 거기까지가 행복이었다. 첫 직장을 구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 물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200만 원이 되지 않는 월급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었다. 내 어깨에 지워진 삶의 무게는 20대 초반에는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었다. 부모님의 자립에 도움을 드려야 됐고 동생이 대학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했다. 나를 위해서 온전히 돈을 쓰고 싶었지만 적은 월급은 그런 사치를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버는 돈의 대부분이 원치 않는 곳으로 빠져나갔다. 열심히 일하고 숨을 쉰다는 이유만으로도 돈이 빠져나갔고 군대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입대를 해야 됐다. 군대에서 벚꽃이 4번 피고 지는 것을 보고 제대하여 민간인이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20대를 맞이했다. 군대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나도 많은 것이 달라졌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21살 때부터 해오던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갔다. 연평도 앞바다에서 유서처럼 썼던 원고가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 뒤로 출간한 주식책도 꾸준히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가 됐다. 물론 책으로 들어온 인세는 목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내가 현실 지옥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목돈이 모이고 나서부터다. 힘든 상황에서 모은 목돈 3,000만 원은 현재까지 매년 거의 2배로 늘어났다. 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안전구역에는 도달했다. 이 안전구역으로 오기 위해서 남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아꼈고 다양한 투자를 했다. 그리고 그 다양한 투자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 내가 실제로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이 책에 담으려 한다. 젊은 세대에게 좋은 말과 위로로 보듬어주고 싶지만 그건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가난을 탈출하려면 늪에서 빠져나오듯이 간절하게 발버둥 치고 노력해야 한다. 부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지옥을 같이 탈출하기 바란다. 우리가 취업해서 바로 할 일은 바로 목돈을 만드는 일이다. 이 목돈은 내가 직장인으로서 삶을 살 때 쓰려고 모은 돈이 아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돈이어야만 한다. 남들이 SNS 인생에서 화려함을 보일 때 속지 말아라. 남들이 사치 부리는 것을 따라하지 말고 참으면 늙어서 비참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운이 좋으면 30대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도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저축, 절약, 목돈 투자다. SNS가 아니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 나이는 49세고 평균 수명은 82세다. 따라서 퇴직하고 연금 외에 다른 수입원 없이 33년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평생 직장이 사라지는 시대에서 평균 퇴직 나이는 더 짧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는 세상에서 평균 수명은 더 길어질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퇴직할 때 10억 원을 모아야 기본적인 노후를 살아갈 수가 있다.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20년간 매년 5천만 원씩 저축해야 10억 원을 모을 수가 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테크가 필요하다. 재테크 재주가 없거나 관심이 없다면 그냥 20년간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이제 저자의 인생을 서사적으로 쭉 훑어오면서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인생의 높낮이를 잘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경험과 노하우들이 이 책에 정말 잘 담겨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책은 기본적인 자본주의 설명서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이제 좀 돈을 벌어봐야겠다, 재테크를 시작해봐야겠다 하고 마음 먹을 때 읽으시면 좋을 만한 그런 책이라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책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보면 저자가 여러 번의 투자를 했는데 다양한 투자에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만약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면 아마 공감을 하시는 게 투자를 실패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타율이 타석에 들어서면 아웃이 되는 경험들도 있지만 몇 번의 그런 홈런을 때리기 때문에 그게 평균값을 냈을 때 이제 좋은 상황이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실패가 없었다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앞서 저축만으로는 답이 없다. 노후를 준비하려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상황에서 방법이 있다면 하나는 재테크로 저축보다 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대한 은퇴를 늦추거나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돈벌이를 찾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은퇴 시기에 새로운 일자리가 남아있을지 의문인데 그래서 저자가 선택한 방법은 잃지 않는 재테크와 직장에서의 강력한 경쟁력을 구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재테크로 잃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낸다면 저축보다 돈을 더 빨리 모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다면 은퇴 시기를 늦추거나 연봉을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10년을 살아왔고 저자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빨리 은퇴해도 될 정도의 안전구역에 저자가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니?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조금 오싹했던 게 제가 이제 38이군요. 올해 38인데 평균 퇴직 나이가 49이라고 했는데 제가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저의 직장 생활이 1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 조금 오싹해지기도 합니다. 뭐 10년 정도 일할 거면은 뭐 제가 앞으로 평생 일해야지 나는 지금 있는 직장에서 평생 월급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뭔가 끝이 있다는 생각을 막연하게만 했는데 진짜 숫자로 49세면 너는 직장이 끝나 평균적으로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거 뭔가 방법이 좀 있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재테크로 저축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모아야겠다. 이것은 좀 더 예금 금리가 낮은 시기엔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빚에는 좋은 빚과 나쁜 빚 두 가지가 존재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개념은 빚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기업인 삼성전자도 빚이 90조 원이나 된다. 가장 부자인 삼성전자가 왜 빚을 90조 원이나 지고 있을까? 빚은 무조건 나쁘다는 1차원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된다. 좋은 빚이란 수익을 내기 위해 얻은 빚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집을 사서 월세 50만 원을 받는다고 치자. 대출 없이 투자하면 1억 원을 들여서 매년 600만 원을 버니까 연 6%의 수익을 얻는 임대 투자가 된다. 하지만 1억 원 중 7천만 원을 대출받게 되면 한 달에 이자가 20만 원이다. 월세 50만 원에서 이자 20을 빼면 한 달에 30만 원이 남는다. 3천만 원 가지고 1년에 360만 원 수익을 올렸으니 연 12% 수익을 내는 임대 투자가 된다. 즉 1억 원을 대출 없이 투자하면 600만 원이지만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12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 전형적으로 월세 세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12% 정도의 수익을 내는 월세 임대 투자를 보고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내 돈이 1000만 원 들어갔을 때 월에 1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는 것인데 이 10만 원이 나오는 것도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직접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10만 원이 나오려면 12%의 수익인데 막상 이제 공실이 있을 수도 있고 임대가 빠지고 들어오고 하면서 중개 수수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입자가 살면서 뭔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를 요구해서 수리를 하는 경우 이제 수리비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출 금리가 오른다거나 내린다거나 했을 때 금리가 바뀌면서 내게 되는 이자의 그런 변동성도 또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세금이 또 있을 수도 있겠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아마 세금이 좀 줄어드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을 뭐 취득하고 팔고 했을 때 뭐 양도세나 아니면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 법무사 등기 칠 때 등기 비용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를 들어 월세 세팅을 하신다고 봤을 때 12개월의 수익을 낸다고 보면 12달 중에 한 10달만 월세를 받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제하고 생각할 때 말이죠.
나쁜 빚은 이렇게 이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닌 소비를 위한 빚이거나 수익보다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면 나쁜 빚으로 볼 수가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는데 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이는 온전히 소비를 위한 대출이다. 또 옷을 6개월 카드 할부로 샀다면 이 역시 소비를 위한 빚이다. 이런 나쁜 빚은 생활을 궁핍하게 한다. 월급에서 빚을 갚는다면 월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월급이 줄면 저축이 줄고 생활비가 줄어든다. 생활비가 줄어드니 다시 카드빚을 지고 이는 또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빚을 지게 되면 점점 높은 금리의 빚을 지게 되고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까지 넘어가게 되고 카드론, 그리고 뭐 카드 돌려막기, 현금 서비스 그렇게 가면서 신용불량자까지 가게 되는 그런 길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번 예를 들면 진짜 막 러시앤캐시나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 게 현금 서비스나 러시앤캐시나 뭐 그런 3금융권 넘어가는 그런 곳에서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신용도가 그냥 한 방에 팍 주저앉습니다. 절대 좋은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상황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용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면서 신용이 곧 재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요. 어떤 사람은 은행에 가면 1억을 대출해주고 어떤 사람은 은행에 가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어떤 사람은 은행에 가면 0원도 대출을 안 해주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정말 신기한 일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1억을 주고 누구는 1,000만 원을 주고 누구는 돈을 하나도 안 준다는 것. 나의 신용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신용 관리를 난 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점검을 잘 해봐야 되고 신용 관리가 하나의 어떤 경쟁력이 된다라는 것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과 상관없이 종잣돈을 빨리 모으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세계적인 부자인 워런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시간이었다. 시간과 수익률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기본 원리다. 오래 투자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정말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은 얘기죠. 오래 투자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 오래 투자한다는 건 뭔가 투자를 앞서 하고서 계속 잊어먹고 뭐 감옥에 가거나 식물인간처럼 죽었다가 깨어나지 않는 이상 계속 쳐다보게 되고 그 변동성이 일희일비하면서 사람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오래 투자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높은 수익률을 반복적으로 낸다는 것 자체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취업하는 시기가 꽤 늦고 직장을 그만두는 시기는 매우 빠르다. 즉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 퇴직 연령이 평균적으로 49세라고 봤을 때 신입의 평균 연령은 28살이니까 49-28 하면 돈 모을 기간은 22년밖에 없다. 이 22년 동안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자녀 기르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새는 자녀를 포기하거나 노후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곤 한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3포 세대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무언가 부동산 대책만 보더라도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제 들어가는 대책이 최근에도 이제 9억이 넘는 주택가액인 경우에는 대출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9억의 주택을 가진 사람, 9억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을 과연 가난한 사람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무리해서라도 뭔가 중산층 혹은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 위해 그런 비싼 집을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허리띠를 줄라매서 이제 그거를 취했는데 갑자기 정책적으로 대출이 안 나와서 몇 억의 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겠죠. 또 뭐 그런 거 외에도 강남에 20, 30억짜리 집을 산다고 봤을 때도 도저히 우리가 월급을 벌어서 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강남에 입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무언가 다른 행동을 해서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순식간에 확 번다든지 아니면 뭐 연예인이나 이렇게 특수한 직종에서 돈을 확 버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강남에 입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돼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금보험 같은 유혹적인 투자 상품 뒤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연금보험은 근로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만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같이 연금 고수령자는 종합소득세로 인해 혜택보다 손실이 더 클 수도 있고 중도해지 시에는 대부분 원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또한 높은 수익률이라지만 기본이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사업비를 떼고 남은 돈에서 이자를 주는 구조다. 따라서 실제 이율은 높지가 않다.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진짜 보험은 정말 필요하고 나의 위험을 보장해주기 위한 그런 실제적인 보험을 들어야지 연금보험 같은 것들, 변액보험 같은 것들, 방카슈랑스 같은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해주는 그런 범위 안에 혜택을 물론 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초반에 보험 사업비를 떼고 남은 돈에서 이 수익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손해부터 보고 들어간단 말이죠. 이건 절대 그 보험 사업비만큼의 금액을 이익으로 남긴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일단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연금보험 가입했을 때 400만 원을 공제받기 위해서 이제 그 금액만큼 채웠다가 지금은 가장 적은 금액으로 5만 원 정도로 이제 줄여버린 상태인데 어찌됐든 변액보험 같은 거에서 효과를 많이 보려면 정말 그 비과세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금액을 크게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던가 아니면 대부분 손해를 보고 끝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저히 못 참고 하다가 버티다 뭐 3, 4년 후에 그냥 해지 비용 그냥 내버리고 그냥 그만두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충분히 생각을 숙고를 하시고서 이것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뭐 실손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데 그런 게 아니고서는 그냥 내가 직접 뭐 투자를 한다든지 펀드를 가입한다든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변액보험이나 연금보험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가장 안정적인 좋은 빚으로 제일 추천하는 빚은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다.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빚을 져서 전세를 구해라. 요즘 전월세 시장의 추이를 보면 같은 집이라도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정부가 대출을 다 틀어막고 하나 숨통을 틔워놓은 것이 바로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로 좀 악용해서 쓰는 경우들도 왕왕 사례가 보고되곤 하는데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이 워낙 이자가 싸게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유리한 측면이긴 하죠. 근데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대부분의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거나 부자이신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전세도 되게 금액이 크잖아요. 돈이 막 몇 억 되는 전세도 있으니까. 근데 그 전세를 깔고 앉아서 그냥 있지 말고 차라리 월세를 살면서 그 전세의 큰 돈의 비중을 가지고 투자를 할 곳이 있으면 투자를 해서 분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의 선택이 문제가 되겠죠. 전세를 살아서 낮은 거주 비용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삶을 꾸리거나 아니면 월세를 살면서 월세를 내고 그리고 이제 나의 목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주식을 싸면 사고 비싸면 판다고 했다. 이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판별하려면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아야 된다. 가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안전마진이 그 가치의 마지노선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3천억 원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최소한 3천억 원 가치가 있는 기업이면은 분명하다. 사업을 안 하고 빌딩을 팔면 3천억 원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어떤 기업이 가치가 있고 어떤 부동산이 가치가 있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파악만 할 수 있다면 그 가치보다 싸졌을 때 사면 확실히 이익이 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살 때 이미 수익이 나는 그 구조, 부자가 되는 그 구조에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실하고 정말 명확한 방법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과연 내가 이것이 싼지 비싼지를 측정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직접 투자할 때도 기업의 재무제표나 어떠한 그런 사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서 이것을 판단하는데 사실 그 판단마저도 좀 확실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변동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믿기가 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면 그 많은 정보에 휘둘려서 좀 더 판단이 흐려지는 상황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은 개별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그 지역의 특수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상황을 봐야 되지만 국지적인 게 아닌 전국적으로 뭔가 현상이 일어나서 갑자기 부동산이 주저앉는다거나 지금같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뭔가 부동산을 규제하고 하는 상황이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도 투자는 정말 쉽지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쉽게 가치가 확실히 파악될 수 있는 것이면 싸면 사고 비싸면 팔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만 실제 접할 때는 이것을 진짜 시행하는 액션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라는 얘기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루면서 임대업, 부동산, 주식과 펀드, 창업, 절세 뭐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깊게 다룬다기보다는 조금 약간은 좀 개요 정도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수준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집중해서 이 부분을 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개론서 정도로만 이걸 생각하시고 실제 이제 이 부분들을 정말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들을 찾아보시는 편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여기서 말한 것 중에 창업에 대한 부분들, 특히 창업 중에 프랜차이즈에 대한 얘기를 나온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창업 비용만 비교하지 말고 프랜차이즈의 폐점률을 봐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사에서 소개하는 비용 말고도 추가로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알아봐야 한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 가게를 차릴 것이라면 수도권에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가게들을 바쁘지 않은 시간에 찾아가 보자. 내가 차리려는 지역이랑 멀수록 좋다. 그리고 그들의 솔직한 답변을 들어보자. 카페라면 몇 잔을 팔아야 손익분기점인지, 치킨이라면 마리당 실제로 남는 돈은 얼마인지 물어보자. 특히 유명 프랜차이즈의 폐점률은 뉴스 등을 통해 미리 알 수 있다. 이때 몇 년간의 폐점률을 같이 봐야 된다. 예를 들어 카페베네의 경우 2016년에는 폐점률 1위를 기록했지만 2017년에는 상당히 낮은 폐점률을 기록했다. 반대로 같은 시기에 백다방은 백종원의 백다방이죠. 폐점률이 가장 낮았지만 다음 해에는 폐점률이 올라갔다. 이처럼 몇 년치의 폐점률과 실제 가맹주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자. 프랜차이즈를 우리가 퇴직하고서 목돈이 있을 때 창업을 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창업 비용을 많이 따져서 프랜차이즈를 결정하지만 저자는 이제 폐점률을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폐점을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실제로 살펴보는 것이 정말 의의가 있는 것이, 실제로 운영하는 점주의 사업의 수완이나 운영의 노하우 같은 것들이 물론 좌우되겠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얼마나 케어를 해주는지도 아마 관여가 될 것이고, 이 브랜드가 고객들에게 어떠한 만족을 주는지, 고객의 반응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정말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폐점률이기 때문에 생명 같은 나의 퇴직금을 가지고 뭔가 프랜차이즈를 차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들을 꼭 살펴봐야 되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가입해서 가맹을 하는 것 말고 실제로 내가 프랜차이즈를 내는 것이야말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쉬운 일만은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